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82페이지 유치권의 효력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죠. 따라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볼게요. 기억. 유치권자는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죠? 또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래서 따라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 목적물이 뭐예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자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인에도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경락인은 실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뭐예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런 유치권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유치권자는 반대로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락인 자체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뭐예요? 경락인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을 뿐 채무 변제는 경락인에게 청구 못하죠. 채무 변제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 뭐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경락받았는데 이용을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용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은 사실상 유치적 효력밖에 없지만 사실상 제일 강력하다. 그죠?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니은요. 유치권자도 다른 담보 물권자와 똑같이 그 목적물에 대한 채권 변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 다만 우선 변제권 없다 그러죠. 다만 이것들은 시계 수리비 5만을 받게서 시계를 경매로 넘기는데 그 경매 비용이 20만이다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런 경우 간이 변제 충당이 인정이 된다 그죠? 이 같은 간이 변제 충당에 관한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질권에도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의 직접 변제 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의 그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답으로는 안 할 거예요. 다만 그 규정 자체가 지문화는 됩니다. 건티고 유치권자 가실수취권이 있더라 그죠? 따라서 질권에도 똑같이 준용을 합니다. 이 유치물로부터 가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뭐요?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실이 금전이 아닌 데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요. 유치권의 목적물은 유치권자께 아니죠. 따라서 사용 등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못하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그로 인해서 유치권자 이득이 생겼다면 그 이득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요. 5번째. 다시 목적물에서 유치권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똑같은 요건 같이 그 비용을 상한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필요비는 전액,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 회복자인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은 증가액 중에 하나를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요.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 물건이므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대해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따라서 유치권자는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그 목적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합니다. 또 채무자가 유치권자가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면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더라 그죠. 자, 그다음에 쌍가루 4번 갑니다. 1번 단골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피담보 채권의 행사가 될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부종성에서 자동 소멸이고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1일 문제로 갑니다. 1일 문제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로 주택의 신축공사라는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 및 대금 채권이 있다면
공사업자인 수거비는 그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즉, 우리 주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 다음 2번. 유치권자는 유체물로부터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더라. 그죠? 가실 수취권 323조. 그 다음 3번. 326조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더라. 그죠? 327조입니다. 자, 그러면 7건으로 갑니다. 7건은 그 자체 독립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유치권, 저당권 등 다른 담보 물건보다는 당연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현재 질권 제도는 예전에는 전당포가 대표적인 질권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서민의 어떤 금융 수단으로서 엄청나게 어떤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다 카드 등이 있기 때문에 전당포는 거의 이용치 않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떤 동산의 어떤 질권 제도는 거의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다만 태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또 태백 카지노 앞에 전당포업자들이 있죠. 그죠? 따라서 고급 성룡차 등을 맡기고죠. 따라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비하고는 동산질권 제도는 거의 이제는 구경을 힘듭니다. 다만 앞으로는 동산질권보다는 즉 삼성전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경영 자금을 요한다. 그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했을 때 부동산의 담보보다는 주식의 담보 가치가 엄청나게 액수도 더 크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질권 제도는 주식 등을 목적으로 한 어떤 권리 질권이 대세가 될 겁니다. 다만 이 어떤 권리 질권에 관해서는 민법보다는 다른 어떤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개별 담보 물건에서 세 가지 중 질권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더하지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당연히 질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질권. 질권이라면 일단 조문을 하나 넘겨서 329조를 볼게요.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자, 그럼 동산질권으로 갑니다. 자, 383페이지 의로 오세요. 질권은 법정도 있지만 약정이 원칙이다. 그죠? 예, 동산질권으로 갑니다. 갑이 을로부터 1000만을 빌립니다. 채권자요. 믿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피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자입니다. 자기 소유의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결혼 애물시계 등이 있다면은 자신의 어떤 결혼 애물시계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질권자. 즉 현행법상 담보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질권,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종된 권리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양도 등으로 이전하면은 담보 물건도 같이 따라서 이전하더라고요. 이를 수반성이라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질권자, 즉 담보권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담보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자와 채권자 사이에 질권 설정 합의법라서 그 목적 동산의 인도로서 질권이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이 담보 가치가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때 친구의 시계를 대신 맡기고죠. 이와 같이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물건 위에다가 이와 같은 질권 등을 설정하는 이런 자들은 물상보증이란다. 그죠? 물상보증인. 그래서 채권, 담보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지만
질권 설정자는 뭐야?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일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질권 설정자와 채권자인 질권자와의 질권 설정 합의법으로서 인도로 성립하는 약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볼게요. 개념.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미주고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질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설정자는 뭐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을 그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요? 누구에게도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하다가, 즉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다가 끝끝내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목적물을 뭐요? 한가에서 자신의 채권을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뭐요? 모두 인정되는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 유치적 효력도 있고 뭐요?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나머지 담보 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조문을 검토할게요. 330조 제목이 뭐요? 요물성이죠. 요물성 체크할게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요물이란 단어를 배웠다, 그죠? 예, 요물. 채권법에서 다시 볼 겁니다. 즉 요물이라면 뭐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반드시 그 목적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등 다른 것을 요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당연히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31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목적물은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하는다, 그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아편들, 마약류들 여하튼 것들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32조가 하면 출제가 됐습니다.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대신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즉 질권은 뭐야? 유치적 효력이 있죠. 근데 설정자가 점유하면 유치적 효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여하튼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로 갑니다.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어디까지 있냐? 피담보 채권의 범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334조와 그 다음에 저당권과 동시에 검토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문을 가지셨다면은 360조를 보세요. 360조. 360조. 자, 교과서는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334조. 질권은 피담보 채권이 뭐야? 원본. 그로부터 약정한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그 다음에요, 질물 보존 비용 미주국이요. 질물 보존의 비용.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다음에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질물 하자는 손해배상까지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인들은 그 약정에 의한다. 따라서 질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 비용, 보존 비용, 그다음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그다음 질물의 하자로 생기는 질권자에게 생긴 손해배상까지 담보를 합니다. 다만 약정으로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으로부터 담보된 채권의 범위를 볼게요. 386페이지 제일 밑에 360조입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질권에 있는 질물 보존비용, 그 다음에 뭐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저당권의 경우는 없다, 그죠? 왜요? 저당권의 경우는 은행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목적물인 부동산은 누가 점유 사용합니까? 설정자가 점유 사용하죠. 저당권자는 공부상으로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 지배를 합니다.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존 비용이라든지 뭐요? 그 목적물의 하자라는 손해가 저당권자에 생길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질권은 뭐요? 누가요? 질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기 비용도
지출될 것이고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손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질거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과 달리 뭐요 그 보존 비용과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뭐요 포함이 되더라. 그 차이점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35조 갑니다. 유치적 효력. 당연히 질권도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죠?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38조 경매 간이 변제 충당. 이미 우리가 유치권에서 봤죠. 그 제목 정도 보시면 되고 똑같이 인정됩니다. 자, 339조 채권개혁 유질 계약의 금지 강행금 법규입니다.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채무 변제기 전 동을 볼게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해서 재물 소유권을 취득해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을 유질계약이라고 이와 같은 유질계약은 금지가 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 하면은 전당포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경제적 약자인 서민으로부터 결혼 애물식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를 담보로 잡고 뭐요?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합니까?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가 없으면 시계는 내고. 그러면 전당포업자인 채권자는 얼마의 폭리를 취할 수 있어요? 900만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그죠? 이와 같이 경제적 강자인 채권자가 뭐요? 약자인 채무자를 극박해서 이와 같은 어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함의 그 목적이 있다고 그죠? 강행법규입니다. 다시 이와 같은 약정 무효. 다만 키포인트가 뭐요? 채무 변제기 전에 유질 기약만 금지됩니다. 따라서 뭐요? 이미 변제가 지났다 그죠? 그 이후에는 그 질물로서 변제에 가름한 약정 당연히 가능합니다. 변제기 전에 유질 기약만 금지됩니다. 그래서 340조로 갑니다. 340조는 여러분이 저당권을 잃는다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저당권에도 똑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항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입니다. 즉 질권자는 뭐요? 또 다른 신물이 채권자죠. 근데 질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어떤 물가 변동 등으로 갑자기 물건값이 폭락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못 미치더라고요. 경락가가 형편없이 떨어져서 그래서 자신의 채권을 다 변제받지 못했죠. 그때는 그와 같은 경우요.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 채무자의 다른 일반 재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항은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는 뭐요? 채권자로 참여해서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뭐요? 그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다른 일반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뭐요? 일단 네가 참여해서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 충당하지 말고 공탁을 해두라 그죠. 그래서 질물로부터 뭐요? 질물을 경매해서 네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아가고 모자란 부분은 뭐요? 공탁해둔 금액으로부터 찾아가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그죠. 자, 다시 한번요. 1항 질권자는 순서요. 질물로부터 먼저 우선 변제를 받고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질물보다 뭐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먼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 참가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질권자가 받으면 그 금액을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질물을 처분해서 질권자가 먼저 우선 변제받고 모자란 부분만 그 공탁해둔 금액으로 찾아가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의 변제에 돌리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 물상대의.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죠. 그래서 저당권에서 질권에서 342조 규정을 두고 이를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자,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해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물상대의라고 체크할게요. 이 경우 뭐요? 그 직업 또는 인도 전에 미리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물상대의 저당권도 인정되죠. 그래서 저당권 파트에서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볼게요. 본문. 동산지을권의 성립. 동산지을권은 뭐요? 당사자 간에 약적으로 성립하는 약정의 원칙이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간, 즉, 질권 설정자와, 즉,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 보정이 될 수 있고, 또 한 축은 뭐요? 채권자인 질권자다. 그죠? 따라서 채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질권 설정 합의 플러스 그 목적 동산을 질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인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전히 뭐요? 설정자가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식은 유치적 효력을 기대 못하죠. 그러니까 설정자라고 계속해서 점유케 하는 이와 같은 간접 점유 점유 개정 방식의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크할게요. 둘째 줄 마지막부터. 다만 점유 개정 방식의 인도는 유치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당리 현행법상 피담보 채권이 양도 등으로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따라서 그죠? 수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 누구만이요? 채권자만이 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다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인 물상 보정이 될 수 있고 질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질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 능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요. 효력. 당연히 질권은 인도된 목적물, 물건 전부. 그 다음에 인도된 종물.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시에도 질권이 성립한다. 그죠? 다만 종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려면 인도해야 되죠. 따라서 인도치 아닌 건 질권은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대의가 인정됩니다. 자, 다만 행사 요건요. 둘째 줄 가운데 다만 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질권으로 잡습니다. 근데 시계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보상금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그죠? 그때 질권자가 뭐예요? 이 같은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권을 행사를 하려면 그 보상금이 소유자인 뭐요? 채무자에게 인도가 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인도가 됐다면 이자 일반 재산에 섞여버려서 나머지 일반 재산과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별성을 위해서 뭐요?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 우리가 다음 심화 시간에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 같은 물상대의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다음부터요. 질권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미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지티거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요. 만약에 혹시나 질권 파트에서 지문화된다면 답은 요번 회차에서는 권리질권에서 답을 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동산질권은 요 사이는 거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용이 안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하고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의미가 있는 게 권리질권인데 권리질권의 대상은 대표적인 경우 주식 등입니다. 근데 이 같은 주식 등에 관한 권리질권은 민법이 아닌 나머지 어떤 특별법에서 규율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므로 자, 그럼 권리질권 볼게요. 345조.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질권은 뭐예요? 권리질권이라 합니다. 근데 모든 재산권이 아니요. 자, 그러나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뜬다면 여기 답이 될 거예요. 앞에서 물건은 어떤 것만 동산만을 그 객체로 한다 그죠? 즉 부동산 질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취지상 재산권도 뭐예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재산권은 뭐예요? 그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질권의 대상. 부동산이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상. 그래서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행법상 권리질권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과 주식 등이겠죠. 자, 346조로 갑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본문 볼게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하는데 다만 모든 재산권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관계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한 재산권은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권에 관한 논점까지 살폈습니다. 386페이지로 옵니다. 담보물권의 마지막 저당권. 저당권은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됩니다. (356조를) 볼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거기다 적을게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는 없다 그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즉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만 있고 유치적 효력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저당권이라 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채권자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 피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다가 그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아버지를 찾아가겠죠. 여기서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죠. 이런 자들 물상보증임. 따라서 저당권은 이와 같은 설정자와 채권자의 뭐요? 저당권자 사이, 즉 혈액법상 저당권자는 원칙 누구만이요? 채권자만이. 즉 피담보 채권이 양도 등으로 이전하면 담보물건 저당권도 자동으로 따라서 그죠? 수반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만이 담보권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 사이에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저당권 등기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건이 원칙이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쌍거리 1번 1번.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치 않고, 즉, 은행에서 갑이 제공한 뭐요? 부동산, 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거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죠. 그렇지만 그 목적 부동산은 여전히 누가 점유 사용합니까? 설정자가 여전히 점유 사용하고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이 가지는 교환 가치만 지배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점유를 이전치 않고 채무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을 환가해서 자신의 채권을 타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건이 원칙이다 그죠. 2번. 그래서 약정 담보 물건이고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설정자 측에게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교환 가치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따라서 저당권은 질권과 달리 뭐요?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 유치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담보 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은 당연히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자, 상거리 2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약정이기 때문에 설정자와 채권자인 저당권자 사이 합의와 저당권 설정 등기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로 이때 당사자는 뭐예요?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인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권자의 하나지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제3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뭐요? 장래 확정될 이것도 뭐요? 건저당권 성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전채권이 일반적이겠지만 금전채권뿐만 아닌 나머지도 뭐요? 저당권에
에서 담보될 수 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정해서 그 채권의 가액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는 예외적인 건데 다음 회차부터 볼게요. 원칙적으로 뭐요?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차에 보고. 자, 3번요. 저당권의 효력. 첫 번째, 1번의 경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 목적물로부터 담보가 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피담보 채권의 범위로 갑니다. 앞에서 질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하고 비교 설명을 했습니다. 자, 360조.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여기까지 적을게요. 원본이자 위약금. 원본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가 됐다면 뭐요? 이자는 무제한 거죠. 위약금도 담보가 됩니다. 등기가 되면 이자는 제한 없이 위약금까지 원본까지 피담보 채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성질상 등기 안 되죠. 그러나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이자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 왜 지연이자는 제한을 하느냐? 예를 들게 되면은 갑소유 부동산이 우리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뭐요? 평등, 계속 후순위 저당권자 등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자가 뭐요? 1순위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뭐요?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지연이자가 무한히 쌓이면은 이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후순위자 보호를 위해서 지연이자는 한도를 둡니다. 한도. 자, 볼게요. 지연 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 또는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에 속합니다. 나머지 뭐요? 원본이자 위약금 등기됐다면 이건 제한 없이,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목적물의 범위로 갑니다. 358조요. 저당권의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의 특별한 규정도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자, 볼게요. 본문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뭐야? 부합물과 종물. 이때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될 당시의 부합물 종물에 하나지 않고 현재다. 그죠? 설정 전후의 부합물 종물 모두의 저당권에게 미친다. 그죠? 민법 총칙에서 주종물에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B번 똑같죠. 주종. 그죠? 주된 권리는 종된 권리 관계, 주종 권리 관계가 인정되면 우민을 같이 하죠. 따라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적한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임차권 등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359조로 올라가 볼게요. 저당권의 경우는 그 목적 부동산은 여전히 누가 점유 사용합니까? 저당권 설정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 수식권이 없더라고요. 자, 저당권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 체크할게요.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가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가실도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사실 통지 한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 C번호 갑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것 떠올려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가실은 원칙 설정자가 수취권자이고 저당권자는 수취권이 없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압류한 경우에만 수취권이 있더라.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번호 갑니다. 저당권의 경우도 뭐요?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갑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죠. 그죠? 유치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의 한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 이은요. 앞에서 질권서 받던 거 조문하고 똑같아요. 일단 저당권자는 기본적 신분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로부터 뭐요? 충분하게 자신의 채권을 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야? 하락함으로써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끔 경락이 됐다. 그죠? 그때 저당권에게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데는 뭐야?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일반 채권자의 자격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의 강제 집행 또는 배당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요. 10번.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부터 뭐요? 먼저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 다만 이에 위반할 때는 일반 채권자가 먼저 너는 우선 변제권 있는 저당권을 실행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당 부동산보다 다른 재산의 배당을 먼저 실시할 때는 뭐야? 그때는 자신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 참가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그때 다른 채권자가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받은 금액의 공탁을 청구한다. 그죠? 그럼 순서 질권 파트에 설명했던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요? 먼저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고 모자란 부분을 받은 공탁했던 금액에서 찾아가고 뭐요?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의 변제 충당에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자, 넘기면은 상가로 4번요.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갑 소유 아파트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뭐야? A가 다시 갑으로부터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 그때 저당권과 전세권, 즉 용익권과 저당권의 우열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경요. 경매 목적물에 존재하던 용익물건의 운명은 경매 신청한 저당권과의 우열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설정된 최고 순위의 저당권, 그 부동산에 설정된 최고 순위의 저당권 적을게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용익권의 우열에 따라서 운명이 결론입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 소유 아파트에 을이 1번 저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도 1월 10일자에 저당권이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A가 뭐요? 15년도 1월 10일자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다시 뭐요? 18년도 1월 10일자에 다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병이 그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전세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금방 체크했어요. 그죠? 항상 여하튼 전세권 등 용익권과 저당권의 우열은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과의 선후 간에는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의 선후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뭐예요?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든 타인이 경매를 신청하든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을 뭐예요?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하고 이제 뭐예요? 순서대로 자기가 1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이 우선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기회뿐이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은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던 타인이 경매를 신청했던 그 목적물의 모든 저당권을 소멸하고 다만 자신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어떤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세권 등 용익권과의 우열은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1순위의 저당권과의 우열을 따집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가장 먼저 성립한 게 1번 저당권이죠. 그럼 당연히 1번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1번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뭐예요? 경락인은 누구의 권리를 승계합니까? 1번 저당권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이 되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림상 2번이죠. 자기가 두 번째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순위로. 그래서 항상 1번 저당권과 용의권의 우열을 가집니다. 따스면 그러면은 1번 저당권이 16년도에 성립했어요. 근데 A의 전세권은 15년도. 즉 용의권이 1번 저당권보다 성립 선호가 앞선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용의권은 뭐예요?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전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저당권보다 뭐예요? 더 이후에 설정된 용의권은 뭐예요? 당연히 저당권이 시행되면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으로 갑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는 지상권을 줄임말이고 당시 187조에서 등기 없더라도 지상권자는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더라고요. 요건 갑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출제가 된다면 저당권 실행은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물을 거예요.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면 죽을게요. 지상권을 누가 취득합니까? 당연히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죠. 그러나 일반 지상권과 달리 유상이죠.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지료는 당사의 청구서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볼게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처음에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됩니다. 그때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던 뭐요?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던 또는 양자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던 여하튼 뭐요? 사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양자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죠. 그때 법에서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죠? 볼게요. 처음에는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근데 그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에서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간주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 제도라 하고 자, 니은요. 일단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예요? 그 토지에 건물만 존재하면 족합니다. 건물만. 다만 건물이 존재하면 족하지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어요. 우리 쌤은 이미 한번 질문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 건물이 완공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뭐예요?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족하다 그랬죠. 완공될 필요 없고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건물이 멸실되고 뭐예요? 다시 개축되더라도 뭐요?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건물 있는 토지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뭐요? 그 이후에 그 건물이 멸실돼서 재건축하거나 개축된 경우도 이미 뭐요? 저당권자는 그 이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용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예전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구건물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건물은 존재만 하면 족하지 그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 완공된 건물 필요 없다. 따라서 이미 뭐야?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 후에 건물이 멸실되고 뭐야? 재건축되더라도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예전의 구건물 범위 내로 한정이 된다. 그 다음 D가 세 번째.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뭐예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다만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다 같았다면 그 위에는 소유자가 변경이 있다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하튼 법정지상권에 관한 교정은 여하튼 건물 철거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적극할게요.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큰 요건만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봅니다. 자세한 어떤 판례 내용들은 심화반에서 그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일괄 경매 제도 이후로부터 계속 진행을 합니다.